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잠시 복잡한 세상사는 좀 잊고 우리 안에 깊은 이야기로 함께 떠나볼 준비 되셨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오디오북 자료, 이게 꼭 숨겨진 일기장 펼쳐보는 느낌이거든요. 아, 그런 느낌이군요. 네, 인간 본성이나 뭐 삶의 선택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날카로우면서도 또 재밌게 풀어냈어요. 그렇죠. 제가 개요를 보니까 인생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 이런 주제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청취자께서는 뭐랄까 사교계 나비처럼 계속 뭔가를 쫓기만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진 않으신지. 음, 아니면 또 반대로 만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그냥 자신의 진짜 원하는 거, 그 열망 같은 걸 그냥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맞아요. 이 책이 보니까 겉으로는 되게 달라 보이는 삶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성공하려고 꿈을 포기한 남자 이야기. 네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결혼을 앞두고 망설이는 여성분 이야기라든가 아, 그것도 있군요. 심지어는 되게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그 외 깐깐징어 같은 캐릭터 있잖아요. 그런 유형까지도 다뤄요.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옷차림 같은 거 거기에 숨겨진 남녀의 미묘한 심리 이런 것까지 파고들더라고요. 와, 정말 깊이 들어가네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선택들, 아니면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아 이건 정말 나도 인정하기 싫다.' 하는 그런 내면의 목소리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듣다가 '아하!' 하고 딱 무릎을 치는 그런 순간도 오지 않을까. 아, 그런 순간 꼭 있었으면 좋겠네요. 청취자께서도 이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이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네. 그래 주시면 저희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좀 여시고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약간은. 네. 그래서 더 흥미로운 인간 탐구의 세계로 저랑 같이 한번 빠져 들어가 보실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인생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예시로 언급된 그 사교계 나비 이 얘기부터 시작해 보는 게 좋겠네요. 네, 맞아요. 오늘은 극단적인 예시로 사교계 나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인생으로부터 도망치는 오늘은 극단적인 예시로 단순해서 이해하기 쉽거든요. 보통 사교계 나비라고 하면 여자만 떠올리지만 사실 남자도 있다는 거 아셨나요? 물론 남녀 차이가 크진 않지만요. 하지만 오늘은 단순함을 위해 여자 사교계 나비에 집중해 볼게요. 이 사교계 나비는 나비와 나방의 습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나방은 밤에만, 나비는 낮에만 날아다니는 반면 사교계 나비는 밤낮을 가리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사교계 나비를 겉으로는 경멸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러워하죠. 참 이상한 일이에요. 사교계 나비의 목표는 단 하나. 끊임없이 움직임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움직임이란 특정한 무엇이 아니라 모든 작은 경향들이 합쳐진 거대한 흐름을 말하죠. 사교계 나비에게 움직임을 구성하는 요소는 주로 남자, 극장, 레스토랑, 파티, 시끄러운 소리, 그리고 바쁜 움직임이에요. 세부적인 요소들은 자주 바뀌지만 주요 요소들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죠. 세부적인 요소들은 보통 진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교계의 나비도 어쩔 수 없이 진지한 척을 해야 하죠. 만약 책이 움직임의 일부라면 책 제목과 작가 이름을 외우고 심지어 중요한 순간에는 읽기까지 해요. 음악이 움직임이라면 눈을 감고 황홀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어야 하는 특정 소리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죠. 만약 사회개혁이 움직임이라면 사교계 나비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개혁하려고 들 거예요. 자선이나 자비가 움직임이라면 최신 유행하는 방법과 옷차림으로 자선 활동을 하겠죠. 심지어 전쟁이 움직임이 되면 전쟁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사교계 나비에 대해 너무 비판적인가요? 어쩔 수 없어요. 사교계 나비는 예나 지금이나 비웃음이나 연민의 대상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사교계 나비는 불쌍한 존재거든요. 생존이 목표인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교계 나비는 행복을 쾌락과 혼동하고 있어요. 그녀는 밤낮으로 쾌락, 즉 먹고 마시고 뽐내고 보고 보여지고 웃고 부딪히고 끊임없이 남을 따라하는데 몰두하죠. 그녀는 사람들 앞에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모든 시간은 사람들 앞에 있거나 사람들 앞에 있을 준비를 하거나 사람들 앞에 있었던 후유증에서 회복하는 데 쓰여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자극을 찾아다니고 끊임없이 그녀를 따라오는 어떤 미스터리하고 불길한 것들로부터 영원히 도망치고 있어요. 우리는 그녀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녀는 그저 쾌락이라는 마약에 취해 있을 뿐이죠. 그녀의 젊음은 사라지고 몸매도 망가지고 피부는 거의 엉망이 되었어요. 미래를 위해 쌓아둔 것은 실망, 불만, 환멸, 그리고 아마도 류마티즘뿐이겠죠. 이 모든 엄청난 어리석음은 행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잘못되고 유치한 해석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렇다면 만족을 선택한 다른 젊은 여성은 얼마나 현명한가요?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죠? 그녀는 세상과 타협했어요. 끊임없이 자신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 않아요. 그녀 주변의 사람들 중 누구도 갖지 못한 것을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나보다 강해. 나는 세상에 맞춰 살겠어.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행동해요. 자신의 처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죠. 카드 게임이나 자선 바자회가 열리는 곳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깨달았어요. 젊음은 덧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노년의 어려움에 대비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문학과 예술에서 즐거움을 찾는데 그런 즐거움은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대신 강하게 만들고 결코 질리지 않거든요. 그녀는 신중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고 사랑과 친절이 행복의 주요 원천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의무에 충실하고 사랑과 친절의 원인이자 결과인 이타심을 실천하죠. 그녀는 의도적으로 쾌활함과 체념을 키우고 정원사가 잡초를 뽑듯이 불만을 없애려고 노력해요. 천국은 비싼 레스토랑의 밴드 옆에 있는 것도 유명한 드레스 가게의 피팅룸에 있는 것도 광고가 잘 된 유명인의 살롱에 있는 것도 아니라 네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녀의 삶은 그녀의 얼굴에 반영되어 있고 그 얼굴은 사교계 나비의 얼굴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녀는 운명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죠. 이 두 유형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을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들은 삶을 망치는 똑같은 비극적인 유사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훨씬 훌륭하고 더 현명할 수도 있지만 둘 다 똑같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죠. 인생의 끝자락 아니면 인생 전체를 통틀어 두 번째 여자는 아무리 조심해도 첫 번째 여자만큼이나 심각한 불행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삶도 결국에는 가짜처럼 느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유는 똑같거든요. 사교계 나비는 터무니없는 것을 쫓아다녔고 다른 여자는 그것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고 내버려뒀어요. 하지만 문제의 근본은 더 깊은 곳에 있죠. 사교계 나비의 가장 큰 실수는 무언가를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도망쳤다는 거예요. 제가 미스터리하고 불길한 것이라고 묘사했던 것이요. 그리고 다른 여자도 바로 그 미스터리하고 불길한 것들로부터 도망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 무언가는 다름 아닌 삶 그 자체, 삶의 모든 본질이 둘 다 삶을 두려워하고 그 비겁함에 대한 대가를 똑같이 치르게 될지도 몰라요. 둘 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고 고의로 귀를 막은 것에 대한 대가를 똑같이 받게 될 거예요. 물론 두 번째 여자는 체념과 이타심을 실천하고 삶 전체에 얕게나마 만족감을 퍼뜨리는데 진정한 소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죠. 하지만 사교계 나비도 사교계 나비가 되는데
진정한 소질이 있어서 인생의 초반에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 후반을 희생하는 건 나레이션 보통. 자, 그럼 이번에는 인생에서 도망치는 사람의 또 다른 유형을 살펴볼까요? 여기 복권 당첨에 인생을 건 남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게 아주 모범적인 청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복권의 모든 돈을 탕진하는 대신 문학에 대한 열정을 잠시 접어두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엔지니어가 되기로 결심하죠. 성실함과 뛰어난 머리로 그는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됩니다. 아버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후계자가 되는 거죠. 직원들에게도 잘하고 멋진 여성과 결혼해서 예쁜 아이도 낳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셈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의 성실함, 이타심, 친절함은 모든 친구들의 칭찬거리입니다. 양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심지어 절망에 빠져 자살한 작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지만 만약 그의 문학적 열정이 진심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는 근본적으로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다 작가를 만나거나 작가에 대한 글을 읽을 때, 혹은 책에 깊은 감명을 받을 때 그는 인생으로부터 도피했다는 죄책감을 느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양심을 존중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양심을 마비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평탄한 길이 사실은 험난한 길이었고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험난한 길이 오히려 평탄한 길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의 삶은 거대한 비밀 후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에는 어떤 해독제도 없습니다. 그가 복용한 도핑은 진통제일 뿐이며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죠.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해진 시대에도 여성들은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와 유혹을 통해 인생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하도록 교육받고 장려되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젊은 여성들에게 왜 인생을 두려워하느냐고 비난하죠. 세상이 변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성별 전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는 것은 비난이 아니죠. 여성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삶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삶과 마주하게 되죠. 물질적으로 풍족한 여성은 일반적으로 세상에 나서지 않습니다. 게다가 집이 필요하고 결혼을 통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만큼 기꺼이 결혼하지도 않죠. 이는 여성에게 결혼은 작을 찾으려는 본능보다는 경제적인 본능에 더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성들은 정의를 모르는 나쁜 동물들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결혼은 작을 찾으려는 본능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미루는 여성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유일한 이유는 남자가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위험은 따르지만 그것은 타당한 이유가 아니죠. 위험은 삶의 본질이며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직업을 갖고 실패하는 것이 직업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결혼이든 결혼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광경은 불편함과 불행의 위험 때문에 인생을 거부했던 늙은 여성이 손뭉치에 쌓여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제가 언급한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덜 과격한 방식으로 인생에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 명확성을 위해 저는 다소 조잡하고 명백한 도피의 예로만 국한했습니다. 우리 중 적어도 인생의 작은 도전 몇 가지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맛을 느끼기 위해 일관되게 너무 대담했다고 자책할 수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적을 겁니다. 각 개인은 스스로 행복을 정의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전적인 정의는 거의 모두 배제합니다. 대부분의 사전에서
행복이라는 단어에 부여된 주요 의미는 행운 또는 번영입니다. 이는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생각이죠. 다음으로는 상대적인 영속성, 지배적으로 유쾌한 감정, 그리고 그 지속에 대한 자연스러운 욕구로 특징 지어지는 행복한 상태와 같은 정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정의는 웹스터 사전에서 가져온 것으로 매우 영리합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 방식대로 정의할 수 없다. 저는 이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어떤 능력이 영구적으로 유유 상태에 있다면 그는 행복한 상태에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행복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행운, 번영, 평온함, 자신의 운명에 대한 만족, 심지어 지배적으로 유쾌한 감정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죠. 제 생각에는 행복은 주로 완전하고 정직한 노력 후의 만족이라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와 심각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수에 대한 생각은 아무리 작더라도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어둡게 만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것이 전반적인 만족에 치명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결국 나는 바보 같은 짓을 했어라고 인정해야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중요한 문제에서 삶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고 따라서 제 의미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들을 수 없지만 그가 억누를 수 없는 내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속삭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너는 용기가 부족했어. 너는 배짱이 없었어. 너는 도망쳤어. 그리고 평생 동안 평범한 의미에서 불행한 것이 마지막에 그 끔찍한 내면의 판결을 들어야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바꿔서 전쟁 노력에 대한 몇 가지 원칙에 이야기해 볼까요? 이 에세이는 남성에 관한 권한 것이지만 여성에 관한 것이 더 많습니다. 시민들이 신문과 소문을 통해 자발적인 전쟁 노력이 진행 중이고 자원봉사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며 조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즉시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일자리가 찾아오는 사람들과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사람들이죠. 전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후자는 나머지 사람들이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일거리가 집 앞까지 굴러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집 전체를 무너뜨릴 정도일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창밖을 내다보지만 거리에서 특이한 점을 전혀 발견하지 나레이션 보통자. 그럼 이제 자기 자신과 자기 관리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아놀드 베넷 아저씨는 이번에는 어떤 촌철살인 비유로 우리를 웃겨줄지 기대해도 좋아요. R. 봉사, 그 달콤 쌉싸름한 환상, 나레이션, 보통, 자원봉사자들의 흔한 착각. 내가 도와주면 세상이 감동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나레이션, 실망, 도와주겠다, 호의를 보이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죠. 의심, 최대한 조금만 해야지. 괜히 이용당하긴 싫거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능력 이상으로 하게 되고 오히려 이용당하는 걸 자처하게 된다는 우픈 이야기. 나레이션 깨달음 인간 본성은 얍삽하기도 하지만 고귀하기도 하다는 거겠죠? 나레이션 강조 여기서 뼈 때리는 한마디. 나레이션 보통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귀찮음, 짜증, 피곤함은 전쟁의 훈장과 같은 것. 영웅의 이마에 땀띠 밴드를 붙이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거라네. 인생은 환상의 연속. 그 봉사하겠다는 열정은 범죄자 취급받기 십상이고 전쟁 지원은 숲속의 사슴처럼 수줍음이 많다는 걸 깨닫는 순간 또 다른 환상이 깨진다는 거죠. 나레이션 한숨 잡았다 하고 달려들었는데 웬걸? 내가 원하던 전쟁 지원이 아니잖아? 나레이션 돌직구.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바로 열정적인 자원봉사자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레이션, 실망 기대했던 건 뭐? 내 능력,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멋진 일, 그림처럼 아름다운 일, 지루함 따윈 없는 흥미진진한 일, 즉각적인 보람이 느껴지는 일, 날 너무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일. 나레이션, 현실하지만 현실은 뻔하죠. 우대지요.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일, 심지어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엄청나게 피곤하고 불편한 일, 나레이션 좌절 아니면 내 능력에는 너무 벅찬 일, 딱히 오집어 말할 순 없지만 뭔가 안 맞아. 나레이션 정리 한마디로 나에게 딱 맞는 일은 없다는 거죠. 나레이션 단호 여기서 또 한 번 팩트 폭격. 나레이션 보통 세상에 널린 게 안 맞는 일? 내 능력 깎아내리거나 없는 능력 쥐어짜거나 그것 전쟁 지원의 일부라네? 새로운 삶을 살면서 예전 삶도 유지하겠다는 환상 버리세요. 나레이션 팩트 폭격 누구나 하루. 24시간. 빈둥거리는 시간도 결국 무언가를 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 나레이션, 충고, 전쟁 지원을 하려면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나레이션, 어려움. 예전에 오후 티타임 즐겼다면 이제 전쟁 지원에 쏟는 게 더 힘들겠죠. 지식 탐구는 버리기 쉽지만 오후 티타임의 짜릿한 사교 활동은 포기하기 힘들거든요. 나레이션, 자기 합리화. 그래서 이렇게 합리화하겠죠. 자원봉사자, 합리화. 전쟁 지원이랑 티타임, 둘 다 할 수 있어. 시간 잘 쪼개면 돼. 안 됩니다. 전쟁 지원은 잠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 없이는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 나레이션 비유 맘에 드는 2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가 기부하려고 했는데 너무 예뻐서 그냥 내가 갖기로 하는 꼴. 나레이션, 결론. 티스푼에 홍차 한 방울도 더 넣으려면 원래 있던 홍차를 먼저 마셔야 한다는 사실. 우. 위대한 착각, 그리고 분노의 거미텟. 나레이션, 보통 전쟁 지원에 뛰어든 사람들 대부분이 빠지는 마지막 환상. 내가 이렇게 숭고한 일을 하니 사람들이 알아서 협력하고 도와주겠지? 라는 순진한 생각. 나레이션, 현실. 하지만 현실은 전쟁 지원의 핵심은 바로 거미텟라는 거대한 조직. 나레이션, 절망, 전쟁 지원하면 무조건 위원회에 소속되거나 아니면 그 밑에 소위원회에 들어가게 된다는 슬픈 현실. 나레이션, 한숨 위원회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건 칙칙한 표정들 뿐. 나레이션, 기대. 하지만 위대한 이상을 품고 긍정회로 풀가동. 다들 열심히 하겠지? 나레이션, 충격. 5분도 안 돼서 엉망진창. 경험도 없는 김갑수 씨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 박두리 씨는 회의 진행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최미자 씨는 입도 뻥긋 안 하고 자원봉사자 분노. 아니, 국가 존망의 위기 앞에서 저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 지금 전쟁 중인 거 몰라? 위원회에 대한 믿음은 산산조각. 자원봉사자 분노. 차라리 내가 혼자 하는 게 낫겠어. 위원회는 시간 낭비에 멍청이들 자존심만 채워주는 곳이야. 급기야 박두리 씨가 선을 넘기시자 자원봉사자 분노 참을 만큼 참았어. 저런 인간이랑은 도저히 같이 일 못해. 사표 내야겠어. 잠깐만요. 사표는 안 됩니다. 위원회 사람들 절반은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레이션 반전. 심지어 당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나레이션 깨달음. 전쟁 중에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온갖 인간 군상이 모여 사는 게 세상이니까요. 나레이션 교훈. 박두리 씨 때문에 힘들다고 사표 내면 누가 손해일까요? 결국 불가능한 박두리 씨만 신나는 일이라는 사실. 나레이션 강조 명심하세요. 나레이션 보통 가장 용감하고 가치 있는 전쟁 지원은 불가능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네. 이것이 사실적인 소설이 결코 많은 판매량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당신은 박두리 씨보다 더 끔찍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레이션 보통자. 이제 아놀드 베넷이 말하는 봉사의 세계, 그 뒤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볼까요? 나레이션 보통 봉사단체에서 열심히 일하는 당신
하지만 항상 반대표를 던지는 Y라는 인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레이션, 보통. 게다가 인간의 속물 근성을 이용해 모든 힘든 일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모든 영광과 홍보를 가로채는 유명하고 잘 나가는 스타 봉사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던 갑질 캐릭터 같죠? 나레이션, 두려움. 하지만 더욱 끔찍한 존재는 바로 관료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레이션, 화남. 이 관료적인 사고방식은 일의 진행을 막는 최악의 장애물이죠.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 특히 위원회에서 높은 직위를 얻은 사람에게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자신이 관료적인 사고방식에 물드는 것입니다. 나레이션, 보통 전쟁 지원 활동이 얼마나 지겨워졌는지, 또 다른 일이 더 재미있고 덜 짜증날 것 같다는 이유로 뛰쳐나가지 않고 묵묵히 일을 계속함으로써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레이션, 보통 그렇게 인내심을 보여주면 전쟁 지원 활동에 대한 마지막 환상과 작별하게 될 겁니다. 그 환상은 바로 자신의 노력이 감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죠. 나레이션, 실망 감사는 극히 드문 물건이 될 것이고 게다가 받는다고 해서 딱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표할 여유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을 테니까요. 나레이션, 보통 모두가 전쟁 지원 활동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심지어 군인과 선원들조차 전쟁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쟁에서 군사적인 측면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레이션, 단호, 감사는 흔해 빠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비판이 난무할 거예요. 우리는 모두 전쟁 지원 활동 전문가니까요. 일반적인 전쟁 지원 활동가의 가장 큰 희망은 비난을 피하는 것뿐일 겁니다. 나레이션, 보통 공식 식량 관리관은 아마도 전쟁 지원 활동가의 최고 유형일 텐데 그들은 목숨만 부지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기에 큰 교훈이 있습니다. 나레이션, 보통, 교훈. 전쟁 지원 활동의 보상은 평화조약에 있을 것이다. 일기쓰기 습관. 일나레이션, 보통. 먼저 글쓰기의 이상한 특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말로 하는 것도 충분히 나쁘죠. 불행, 실수, 죄, 불안과 같은 것들은 대화에서 묘사될 때 더욱 심각해집니다. 나레이션, 두려움. 암에 걸릴까봐 몰래 두려워하는 여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면 훨씬 더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말로 하는 것이 어떻게든 그녀의 두려움에 현실감을 부여했기 때문이죠. 나레이션, 놀람. 하지만 글로 쓰는 것은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무지하고 교양 없는 사람들은 글쓰기에 대해 미신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은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는 신비롭고 위협적인 현상에 근거합니다. 나레이션, 보통,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글쓰기를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제가 의미하는 것은 진실하고 정직한 글쓰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마치 갑자기 폭발하여 그들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고성능 폭탄처럼 말이죠. 나레이션, 보통. 하지만 한 사람의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과 다른 사람의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는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 종류의 차이는 아닙니다. 나레이션, 보통. 만약 여러분 중에 단지 쓰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 실험을 해보도록 하세요. 나레이션, 보통. 5. 예외적인 개인. 당신의 숨겨지고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나 일련의 생각들을 적어보세요. 반드시 살인이나 횡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살인이나 횡령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니까요. 나레이션, 보통. 제가 의미하는 것은 당신이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너무 불안해서 단 한 사람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어떤 문제,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지어 당신조차도 조끼나 코르셋 아래에 그러한 문제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나레이션, 보통. 그 문제를 글로 적으세요. 흑백으로 기록하세요. 아마도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것을 적지 않기 위한 어떤 변명을 찾을 겁니다. 보통.
하지만 누군가가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된다면 어쩌지?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것을 쓰고 금고에 넣어 잠그세요. 하지만 금고 열쇠를 잃어버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찾아 금고를 열 수도 있잖아요. 또한 저기 죽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당신이 죽으면 발각되는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제가 죽으면 발각되는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지 어떻게 알죠? 좋습니다. 6. 그 점은 인정하겠지만 그 실험은 엄격한 조건 하에서 수행될 겁니다. 나레이션 보통 당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집에서 내보내세요. 현관문과 뒷문을 잠그세요. 위층 당신의 방으로 가세요. 당신 방의 문을 잠그세요. 문 앞에 가구를 쌓아 올려서 절대로 깜짝 놀라지 않도록 하세요. 불을 피우세요. 책상을 불 가까이에 놓으세요. 나레이션 보통 아주 작은 발각의 낌새만 있어도 한 번의 움직임으로 당신의 글을 불 속에 던져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그런 다음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적기 시작하세요. 당신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글쓰기를 주저할 겁니다. 나레이션 보통 그리고 당신은 진실만큼 불쾌하지 않은 무언가를 적거나 빼놓아서는 안 될 어떤 세부 사항을 생략하는 자신을 발견하기 전에 그리 멀리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종이에 완전히 솔직해지도록 자신을 강요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나레이션 보통 당신은 완전히 솔직해지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실패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당신이 끝내고 그 문서를 손에 쥐었을 때 당신은 문 앞에서 새로 옮겨진 가구가 삐걱거리는 소리에 죄책감을 느낄 겁니다. 나레이션 보통 당신은 불편함과 어색함 속에서 그 문서를 읽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불 속에 던져넣고 매우 분명한 안도감을 느끼며 그것이 다는 것을 지켜볼 겁니다. 나레이션 보통 왜 이 모든 이상한 감정들이 생기는 걸까요? 당신은 현장에서 잡힐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종이에는 당신이 완전히 알고 있었고 완전히 깨달았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적을 수 없습니다. 나레이션 보통 어쩌면 그 문제 전체가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당신에게 완전히 익숙하고 당신의 뇌 속에서 평범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것의 모든 세부 사항을 수백 번이나 상기했고 그것은 당신에게 결코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레이션 놀람하지만 그것이 글로 적히는 순간 그것은 극심하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해집니다. 너무나 불안해서 그 쓰여진 단어가 파괴될 때까지 안정을 취할 수 없을 정도죠. 당신 나레이션 보통 일기가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흥미로워지는지 그리고 일기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재미있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유명한 코미디언처럼요. 나레이션 보통 예를 들어 코미디언인 김영희가 밥을 먹다가 옆에 앉은 헬레나에게 소금을 달라고 했다고 칩시다. 김영의 기쁨 헬레나 씨, 소금 좀 부탁해요. 아무 이유 없이 너무 웃겨서 식탁 전체가 웃음바다가 될 겁니다. 나레이션 보통 만약 일기장에 헬레나에게 소금을 달라고 했다라고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3년 안에 그 문장은 자신에게 엄청나게 흥미로운 문장이 될 겁니다. 30년 후에는 가족들이 그가 어느 날 헬레나에게 소금을 달라고 했다는 사실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재미있어 하겠죠. 300년 후에는 온 국민이 몇 세기 전에 그가 헬레나에게 소금을 달라고 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는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읽을 것이고, 평론가들은 헬레나와 소금에 대한 이론들을 만들어내면서 헬레나와 소금에 대한 새로운 주석판을 만들어서 돈을 벌 겁니다. 나레이션, 보통 만약 그 일기가 3000년 후에 발견된다면 전 세계는 그가 헬레나에게 소금을 달라고 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스릴 넘치는 사실에 흥분할 겁니다. 마치 속보 3000년 전 헬레나가 소금을 같은 뉴스가 전 세계로 타전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곧바로 헬레나에게 소금을 달라고 했을 때 헬레나가 실제로 소금을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한 모든 국적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 세계로 타전될 겁니다. 나레이션, 보통 소심한 예비일기 작성자들은 용기를 얻기 위해 이 위대한 원칙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레이션, 보통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 실망. 하지만 내가 왜 후손들을 신경 써야 하죠? 후손들을 위해서 일기를 쓰고 싶진 않아요. 심지어 식당,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일기가 300년 후, 혹은 심지어 100년 후에 익힐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내일부터 일기를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계속할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특이하죠. 그리고 저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후손에 대한 생각은 저를 전혀 감동시키지 않아요. 나레이션, 보통 일기를 시작하는 유일한 타당한 이유는 당신이 일기를 시작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기를 계속하는 유일한 타당한 이유는 당신이 일기를 계속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주된 요점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을 읽으면서 분명히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주된 요점은 아닙니다. 일기는 그것을 쓰는 행위 자체로 충분한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쓰는 행위가 그 자체로 보상이 아니라면 그 일기는 영원히 쓰이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나레이션, 보통. 하지만 쓰기라는 단어를 조심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응접실에 들어갈 때 긴장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펜을 들 때 긴장합니다. 제가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쓰여진 단어의 심리적인 효과에 대해 불안해하지만 어떤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은 단어를 쓰는 단순한 행위 자체에 대해 추가적으로 불안해합니다. 그들은 경외감을 가지고 정확한 스타일이라는 신비로운 이상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글쓰기가 본질적으로 말하기와 다르다는 착각, 즉 비밀스러운 거래 과정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흥미로운 것을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흥미로운 것을 쓸 수 있고, 말로 자신을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은 글쓰기로도 자신을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 그가 올바른 방식으로 일을 한다면요. 나레이션, 보통. 저는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에 대해 가장 매력적인 방식으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짧은 편지를 쓰기에도 충분한 내용을 머릿속에서 찾아낼 수 없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한탄하곤 합니다. 젊은이, 실망,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언가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글쓰기가 말하기와 반드시 다르다고 잘못 가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쓰기는 말하기와 다를 수도 있지만 다를 필요는 없고 일기 작성자에게는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상적으로 달라서는 안 됩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잉크를 사용할 때 말하기가 글쓰기로 번역되거나 변형되어야 한다는 해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 된 단어로 아이디어를 떠올린 다음 잠재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경험 없는 사람, 고민 나는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하지? 그들은 문장의 형태를 바꿉니다. 그들은 문법과 구문 구성, 심지어 철자법에 대해서도 걱정합니다. 문법과 철자법에 관해서 말하자면 영국 문학의 가장 위대한 시대에도 그 주제는 이해되지 않았고 어떤 작가도 철자법이나 문법에서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천재적인 작가들 중에서 철자법이나 문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구문 구성에 관해서 말하자면 당신의 혀에 떠오르는 구문이 펜 끝에서 억지로 만들어낸 구문보다 더 잘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당신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문법을 알고 있다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쓸 수 있고 다른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기에서 형식적인 것은 실수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쓰세요. 그러면 문학을 창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글을 쓰는 동안 문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당신은 결코 문학을 창조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레이션 보통 이것은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아무렇게나 쓸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기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제가 냉소적으로 문학적 구성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집착을 무시할 수도 있고 무시해야 하지만 당신은 항상 당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종이에 옮기는 이상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당신은 조만간 당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말하겠지만 그것을 글로 적을 때 아마도 연구되지 않은 말로 된 단어가 무엇일지 상상하는데 약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묘사된 장면이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기억력을 완전히 그리고 정직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부주의하면 재미있는 부분을 빠뜨리는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양심적이면 최대한의 흥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레이션 보통 마지막으로 어떤 종류의 힘든 노동에 대한 인간적인 반대를 극복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설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매일 새로 일을 시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당신은 그날 일기에 쓸 가치가 있는 경험을 했다는 것을 완전히 알고 하루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 경험은 당신의 마음속에 완고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일기를 여는 것을 싫어하고 심지어 일기를 열었을 때도 글을 쓰는 일에 몰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당신은 반성 없이 질서 없이 너무 간략하게 쓰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나태하고 건성으로 하고 이류가 되려는 유혹에 저항하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기 쓰기는 취미여야 하지만 제대로 하면 다른 많은 취미처럼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21년 넘게 일기를 써왔고 그것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주의함에 뒤따르는 후회에 대해 조금 이상 알고 있습니다. 아, 헛된 후회입니다. 일기 쓰기에서는 부주의함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젊은 나레이션, 보통 당신은 제게 결심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결의를 다지고 그걸 지키라고 말하죠. 하지만 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고는 싶어요. 당신은 제 경우를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게다가 당신이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당신은 인간 본성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흥미를 느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는 매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는 재빨리 사라졌죠. 저는 사방을 둘러봤지만 그녀는 거대한 방 안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그녀를 쫓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문학계에서는 그런 짓은 하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사라졌어요. 저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죠. 그녀는 어린 소녀일 수도, 젊은 아내일 수도, 젊은 엄마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녀의 동정적이고 약간 슬픈 웃얼굴, 그리고 제 옆구리에 꽂힌 화살 같은 느낌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몇 시간 후 저는 그 젊은 여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제 생각에는 당신이 불가능한 일에 머리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군요. 어쩌면 당신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자신 안에서든 어디에서든 에너지를 창조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럴 수 없죠. 당신은 단지 에너지를 해방시키고 느슨하게 만들고 변형시키고 방향을 예를 들어 이어서 1톤의 석탄으로 집을 데울 수 있어요. 석탄의 열에너지는 변형되고 방출되고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죠. 하지만 구식화로에 석탄불을 피워서 집을 데우려고 하면 굴뚝과 굴뚝 위에 공기만 데워질 뿐 집안은 거의 따뜻해지지 않을 거예요. 반면에 똑같은 1톤의 석탄을 지하실에 있는 중앙난방 시스템을 사용해서 집을 데우면 한겨울에도 여름 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중앙난방 시스템이 석탄의 열에너지를 증가시킨 건 아니에요. 단지 석탄의 열에너지를 해방시키고 활용하고 상식적으로
다시 말해 과학적인 방식으로 방향을 제시했을 뿐이죠. 아무리 상식과 창의력을 발휘해도 0.5톤의 석탄으로는 1톤의 석탄만큼의 열에너지를 얻을 수 없어요. 당신이 무덤 이쪽에 있는 가장 훌륭한 중앙난방 시스템을 고안해낸다고 해도 화로에 연료가 없거나 집 크기에 비해 석탄이 부족하면 북극곰이나 연인들 빼고는 누구도 편안하게 지낼 수 없을 거예요. 사용 가능한 석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죠. 사쿼트도 쏟아낼 수 없죠. 마찬가지로 개인은 특정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요. 1갤런에서 5쿼트를 쏟아낼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 안에 있는 에너지 이상을 뽑아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추가적인 에너지를 넣어줄 수도 없다는 거죠. 당신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넣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당신은 단지 그의 원래 에너지를 해방시키거나 석탄에 불을 붙이거나 불을 부채질하는 것뿐이에요. 개인은 바위투성이 해안의 그 어떤 배도 가장 불가사의한 상품인 에너지를 가져다 줄 수 없는 섬과 같아요. 당신은 수혈을 할 수는 있지만 심장을 뛰게 하고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불가사의한 힘을 줄 수는 없죠.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가 부족해 보이지만 사실은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데 단지 잠자고 있을 뿐이고 불을 기다리거나 방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에너지가 부족해 보이고 실제로도 에너지가 부족하죠.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어요. 마치 그들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요. 젊은 아가씨, 에너지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정의해 달라고 저에게 묻는다고 해서 저를 방해하는 건 소용없어요. 어떤 단어들을 정의하는 건 오히려 그 단어들을 불구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당신은 제가 에너지라는 단어로 뭘 의미하는지 충분히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당신 안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여성이라면 이걸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먼저 당신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중간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아니면 적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에너지가 없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묻겠죠. 당신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당신 질문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후에는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에너지가 불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걸 꽤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불이 켜진 성냥이 널려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그의 연료에 불을 붙일 때까지 무기한으로 방황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리고 그 성냥을 조심하세요. 때로는 그 접촉의 결과로 폭발이 일어나 주변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당신에게 잠자고 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언젠가 그 에너지가 깨어나 당신을 괴롭힐 것이고 당신은 그 에너지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당신 질문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소유한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지표는 그 사람의 욕망의 강도예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 욕망이니까요. 강한 욕망은 되게 많은 에너지를 나타내고 그것들은 명확한 욕망이죠. 욕망이 없으면 에너지는 무용지물이 돼요. 누구도 그 행동 자체를 위해서든 원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든 그 행동을 수행하려는 욕망이 없이는 행동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제가 또다시 당신의 경우를 회피하고 있다고 불평하겠죠. 당신은 욕망은 있지만 그 욕망을 실행에 옮길 에너지나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겠죠.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당신은 막연하고 일반적인 열망을 욕망과 혼동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욕망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에요. 만약 당신에게 진정한 욕망이 있다면 당신은 뭘 원하는지 알게 되죠. 당신은 단순히 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마음이 한가할 때만 간헐적으로 뭔가를 원하는 건 진정한 욕망의 증거가 되지 못해요. 그건 달콤하고 슬픈 기분 전환, 정신적인 오락, 당신이 진지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드는 간단하고
즐거운 방법에 불과하죠. 큰 에너지를 나타내는 욕망은 항상 거기에 있고 당신을 괴롭히지. 그건 강박관념이고 골칫덩어리고 채찍이자 전갈이고 자비심이라고는 없죠.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대개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욕망에 의해 움직여 왔고 그 욕망은 그들의 모든 힘을 독점하고 집중시키죠. 안타까운 건 이런 사람들이 성공의 특별한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욕망을 성취했을 때 그들은 성공했다거나 성공했다고 말하죠. 그리고 모두가 감탄하며 그들을 가리키며 외치죠.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리고 인생의 성공에 대한 대부분의 책들은 이 특정한 종류의 성공을 다루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유일한 종류의 성공이라고 가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악명 높은 모범을 따라하라고 권고하죠. 그건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작가는 에너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여성에게 에너지의 본질과 욕망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진정한 욕망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핵심 동기라고 설명합니다. 작가는 또한 단일 욕망에 집중하여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과장되어 있으며 그것만이 유일한 성공의 형태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고인이 된 플렉시는 에너지를 낭비했지만 분명 에너지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당신은 에너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물론 당신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진 않아요. 어쩌면 당신은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무가치하다고 증명하는 걸 즐기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에너지는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에너지는 정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표를 짜고 그걸 지키는데 이를 악물고 엄청난 결심을 하고 실행하는데 1분도 낭비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데 에너지를 쓰죠. 물론 이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에너지는 다른 방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감상하고 삶의 마찰을 줄이는데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게으르고 정신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지만 그저 존재하는 방식만으로도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게 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특히 여성들에게서 많이 봤죠.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모습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훨씬 삭막한 곳이 되겠죠. 젊은 여성이요. 당신이 그런 사람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죠. 하지만 어쨌든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결연하고 끈기 있고 이를 악물고 완벽하게 효율적이고 오직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는 야심과 유형이 아니라면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 우리 모두가 성공의 혈안이 되어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그야말로 생지옥이겠죠. 사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생각보다 훨씬 시간을 덜 낭비하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당신은 굳건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불평했는데 아지워시와는 변함없는 욕망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어쩌면 당신의 변함없는 욕망과 의지는 너무나 본능적이고 당신의 일부라서 눈치채지 못하고 기능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만약 당신에게 정말로 변함없는 욕망과 굳건한 의지를 낼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그냥 그런 거죠. 당신은 당신의 운명에 만족해야 할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압도적인 욕망과 그에 따른 에너지는 반드시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위험한 이야기라고요? 제가 게으름과 나태 그리고 다른 악행에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제가 세상의 모든 진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한 말은 진실이고 진실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모든 사람은
자신이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마음속으로 알아야 해요. 하지만 양심에 솔직하게 물어야 하죠. 예를 들어 새벽이 오기 전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만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즐거움을 느낀 후에는 절대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양심에게도 자신에게도 공평하지 않아요. 과 단점은 전혀 없는 마지막으로 저는 질투에 대해 언급했어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에 대한 단순한 질투를 성공에 대한 개인적인 욕망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성공의 모든 장점에 대한 부러운 인식은 잘 나가는 진정한 본능과는 거리가 멀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젊고 불만족스러운 그녀에게 이 긴 연설은 만약 제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직접 말할 수 있었다면 훨씬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잠 못 이루는 한밤중에 그녀의 상상 속 이미지에게 쏟아낸 장황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적인 상대방이 없을 때 효과적으로 대답하기가 더 쉽거든요. 정신병원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은 자기가 술안이라고 굳게 믿고 끊임없이 뜨거운 토스트 위에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아무도 자기를 뜨거운 토스트 위에 올려주지 않아서 늘 불행한 사람을 잘 알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혀 해롭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진정한 운명이 뜨거운 토스트와 관련되어 있다는 터무니없는 망상 때문에 지루한 존재일 뿐이죠. 성격적으로 그는 역사상 가장 상냥한 사람 중 하나예요. 심지어 배고프고 마침 차와 함께 술안을 먹고 싶어하는 동료 환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상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백한 망상 때문에 그는 일반 사회에서 격리되어 사실상 평생 감금당해요. 망상이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망상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취급받는 건 아니에요. 한 여성이 주말을 보내기 위해 시골 별장에 갔어요. 오해는 없길 바래요. 그녀는 완벽하게 존경받을 만한 여성이었어요. 예전에는 존경받는 여성들은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목욕도 하지 않았죠. 담배를 피우는 습관은 목욕을 하는 습관만큼이나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둘 다 하죠. 아마도 여성의 흡연은 괜찮지만 목욕하는 것도 괜찮지만 목욕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건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무시당해야 마땅해요. 어쨌든 문제의 여성은 여성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녀는 사회 문제에 대해 글을 쓰는 유명한 사회복지사였죠. 일요일 아침 끔찍한 소문이 시골 별장 전체에 퍼졌어요. 그 여성은 욕조에서 그냥 담배를 피운 게 아니라 특별한 종류의 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특별한 담배를 충분히 가져오지 못했고 전날 밤 담배 케이스가 텅 비어버렸다는 거죠. 그녀는 끔찍한 상태에 빠졌고 위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 담배는 이집트산이었죠. 처음에는 오직 그 담배만이 그녀를 만족시킬 수 있었지만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 그녀는 어떤 이집트산 또는 터키산 담배라도 피울 의향이 있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 별장은 이집트도 터키도 아닌 버지니아산 별장이었어요. 그녀는 버지니아산 담배를 피우려 하지 않았고 별장은 어디든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날은 안식일이었죠. 그녀는 비참하고 풀이 죽고 무능력하고 자신과 주최자 모두에게 골칫덩이가 되어 아래층으로 내려왔어요. 그녀는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없었고 토론하려고 왔던 것이었는데 말이죠. 그녀는 자신을 동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엄청난 규모로 동정을 쏟아냈죠. 자, 이제 깐깐징어 유형의 인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깐깐징어의 하루 나레이션. 보통 그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깐깐 모드 풀가동, 잠들 때까지 쉴 새 없이 깡깡거립니다. 나레이션. 보통 예를 들어 목욕할 때 담배는 절대
때 안 피우지만 꼭 온도계를 챙겨서 딱 맞는 온도를 고집하죠. 그 외의 온도는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믿거든요. 나레이션 보통 담배를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피부에 닿는 옥감의 종류에도 엄청나게 까다로울 겁니다. 나레이션 보통 이렇게 깐깐한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나레이션 보통 자기 집이든 남의 집이든 방에 들어가자마자 벽에 걸린 액자들이 수평인지부터 확인하고 완벽하게 맞춰놔야 속이 시원한 깔끔병 환자도 있다. 나레이션 보통 반대로 너무나 엉망진창이라 아내가 몰래 책상 정리라도 해주면 그날 하루는 일에 집중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레이션 보통 바깥 공기를 너무 사랑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바람만 쐬면 2주 동안 몸져 눕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레이션, 보통, 시계 알람처럼 정확하게 뽀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밥이 식어갈 때까지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나레이션, 보통, 정말이지, 깐깐한 사람들의 특징은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나레이션, 보통, 중요한 건 이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이 만약 다르게 행동하거나 생각하면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나레이션, 보통. 하지만 현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습관을 바꿔도 오히려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레이션, 보통. 이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하며 하루를 보내지만 사실 그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것들일 뿐이죠. 나레이션, 보통. 깐깐징어들은 단 하나의 망상에 빠진 게 아니라 수백 가지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히 아주 사소한 일에도 세상이 곧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세상 종말론, 망상에 시달리죠. 나레이션 보통.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보낼 희망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말하죠. 주변 사람들, 보통. 걘 좀 유별난 구석이 있어. 물론 적들은 그들을 경멸하고 비난하며 사회에 해로운 존재라고 떠들어댈 겁니다. 당신도 아마 그들을 경멸하는 적들 중 하나일 테죠. 나레이션 보통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체 깐깐징어가 되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 모두 100명 중 99명은 마음속에 깐깐한 바이러스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깐깐징어가 되는 길 나레이션, 보통. 완전체 깐깐징어가 되는 길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깐깐함의 원인을 밝히려면 개인의 비밀과 성격의 기원에 대한 방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아마도 실질적인 결과는 없을 겁니다. 그런 창조적인 미스터리는 우리의 영향력밖에 있으니까요. 적어도 지금은요. 나레이션, 보통, 깐깐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걸로 만족해야겠죠. 나레이션, 보통. 하지만 깐깐한 본능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정상적인 충동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부들은 음식에 대해 특히 깐깐하다는 인식이 있죠. 하지만 저는 가정부들이 깐깐해야 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나레이션, 보통. 그들에게서 깐깐함으로 오해받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편견일 뿐입니다. 노동자들은 불행히도 단조로운 식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윗사람들에게는 평범해 보이는 음식도 노동자들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음식일 수 있죠. 나레이션, 보통. 시골 소녀가 큰 집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맛있는 생선 요리가 나왔지만 거부합니다. 입맛이 안 당긴다는 이유로요. 그러자 주인은 가엾은 하녀가 너무 깐깐하다며 혀를 찹니다. 하지만 사실은 시골 소녀는 생선을 음식으로 여길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나레이션, 보통. 비슷한 현상은 상류층 아이들에게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정원사들은 아스파라거스를 엄청나게 잘 키우지만 정작 자신들은 먹을 생각도 안 하고 먹으려고 해도 쉽사리 입에 넣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아스파라거스는 사치가 아니라 달팽이나 개구리 뒷다리처럼 입에 넣기 어색한 무언가인 거죠. 나레이션, 보통. 달팽이와 개구리 뒷다리는 세계 여러 곳에서 고급 음식으로 여겨지지만
영국 여성은 식탁에 올라오면 질색팔색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성을 깐깐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녀가 경멸하는 시골 하녀와 똑같은 행동입니다. 나레이션, 보통 또한 고양이나 사과, 말 등에 대한 강한 혐오감처럼 깊고 고칠 수 없는 반감과 깐깐함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나레이션, 보통 진짜 깐깐한 본능은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진행성이라는 거죠. 극도로 단호하게 제지하지 않으면 깐깐함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나레이션, 보통 완전체 깐깐징어가 되는 길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만심 혹은 오만함이 그 길을 안내하며 여행자를 끊임없이 다음 단계의 비정상으로 밀어넣습니다. 나레이션, 보통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검은색 옷을 싫어한다고 합시다. 멀리 사는 이모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습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아내, 보통 검은 옷 입을 거예요? 남편은 약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남편 보통 여보, 내가 검은색 옷 절대 안 입는 거 알잖아. 이제 그는 자신과 아내에게 검은 옷을 입지 않는 남자로 인식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죠. 아내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보통 에드워드가 검은색 옷을 싫어하는 거 알죠? 정말 싫어해요. 절대 안 입는데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입을까봐 걱정이에요. 이제 에드워드는 자신과 아내뿐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에게 검은 옷을 입지 않는 남자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에게 특별함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내도 그의 확고한 결심에 감탄하죠. 그는 검은색 옷에 대한 반감 때문에 약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의 명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나레이션 보통 그의 종교에는 검은 옷 금지 조항이 추가됩니다. 자만심은 오만함으로 발전하고 성공과 명성은 깐깐한 본능을 부추깁니다. 곧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도 깐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는 완전체 깐깐징어라는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깐깐징어 치료법 나레이션 보통 완전체 깐깐징어에게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혹독한 아내 나레이션 보통 이제 남녀 패션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에 들어가 볼까요? 챕터 문제 이은지 1. 남자들의 숨겨진 허영심 나레이션. 보통 여자분들이라면 아마 공감 못할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남자 1. 보통 솔직히 말해서 옷 고를 때 여자랑 같이 가는 거 딱 질색이야. 뭔가 감시받는 느낌이랄까. 여자들은 보통 남자친구나 남편이 옷 고르는 걸 구경하는 걸 좋아하지만 남자들은 정반대죠. 웃기게도 여성복 매장에서는 남자가 함께 오는 걸 반기지만 남성복, 특히 양말 가게 같은 곳에서는 여자가 나타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불안해한대요. 2. 보통 혼자 조용히 가서 딱 필요한 것만 사오는 게 최고지. 괜히 누가 보면 민망하잖아. 심지어 남자들끼리도 양말 가게는 같이 안 간다니까요. 왜 이렇게 비밀스러운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자들은 옷을 살 때 드러나는 자기 자신의 허영심을 부끄러워하거든요. 나레이션 보통 양복점, 양말 가게, 모자 가게 직원들은 남자들의 숨겨진 허영심을 영원히 간직한 채 묘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남자들은 이런 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을 드러내고 부끄러움도 잊어버리죠. 평소에는 쿨한 척하지만 은근히 가게 유리창에 비친 자기 모습 흘끔거리는 남자들. 다 티나요? 심지어 미국 잡지에는 여성복 광고보다 남성복 광고가 더 많을 정도라니까요. 챕터 문제 이은지 2. 남자들은 패션의 노예? 남자 3. 보통 여자들은 옷을 양떼처럼 따라한다고? 말도 안 돼. 오히려 여자들이 훨씬 개성 있고 다양하게 입거든. 남자들은 여성들이 옷을 양떼처럼 따라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변명입니다. 오히려 여성들은 훨씬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잘 차려입은 여성 6명은 마치 각기 다른 종이의 꽃처럼 개성이 뚜렷하지만
똑같이 차려입은 남자 6명은 머리를 자르면 누가 누군지 구분도 안 될걸요? 남자들이야말로 패션의 노예랍니다. 나레이션 보통 넥타이나 양말 색깔이 유행하면 온 도시가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색깔로 물들잖아요. 작년에는 손수건을 소매에 넣는 게 유행이었는데 올해는 소매에 넣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가슴 주머니에 넣어야 하고요. 바지통이 조금만 좁아져도 돈 있는 남자들은 당장 양복점으로 달려가죠. 60시간 안에 매우 긴급, 즉시 배달 요망이라고 적힌 택배가 집으로 배달될 겁니다. 남자사, 보통. 남자는 남자답게. 다 똑같이 입어야지. 튀는 건 딱 질색이야. 남자들은 옷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른 남자들과 똑같아지려고 해요. 심지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참지 못해서 특정 취향이나 특징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클럽을 만들기도 하죠. 클럽 안에서는 모두가 똑같다는 착각 속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나레이션 보통 유행에 뒤떨어진 의견은 혐오하고 그런 의견에 대한 글은 읽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까지 가발을 쓴 남자가 길거리를 걸어 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가발이 벗겨지거나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체포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솔직히 가발은 실크 모자보다 덜 우스꽝스럽잖아요. 챕터 문제 이은지 3. 여성은 꾸미는 것을 즐긴다. 남자 옷, 보통. 여자들은 옷 입는 거 좋아하고 돈 쓰는 거 좋아하고 머릿속에 든 건 오직 자기 꾸미는 것 뿐이라니까. 남자들은 여성들이 옷을 입는 것을 즐기고 돈 쓰는 것을 좋아하며 개인적인 치장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잘 차려입는 여성들 중에는 옷 입는 것을 귀찮고 힘든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능이 높은 여성들이 패션 감각도 뛰어난 경우가 많죠. 단순한 소비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복점, 양말 가게, 모자 가게를 예로 들 수도 있지만 그러지는 않겠어요? 대신 식당에서 3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가 있는 테이블과 6명의 남자가 있는 테이블을 비교해 볼까요? 계산서는 6명의 남자 테이블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남자들은 프랑스 속담처럼 자신에게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돈 쓰는 데서 느끼는 행복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요. 나레이션 보통 여성들이 값비싼 패션에 종속되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제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 아닌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특별히 허영심이 많아서도 아니고 양떼처럼 남을 따라해서도 아니고 지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압제적인 패션을 즐겨서도 아니고 낭비벽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만약 이유가 이런 것들에 있다면 남자들이 패션 잡지를 읽고 세일 쇼핑을 하고 하루에 4번씩 옷을 갈아입겠죠. 챕터 문제 이은지 4. 여성은 남성에게 잘 보이려고 꾸민다. 남자 6, 보통. 여자들은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는 거 아냐?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남자들도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꾸미잖아요. 게다가 이미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아서 완전히 만족하는 여자도 계속해서 자신을 꾸밀 겁니다. 심지어 그 남자가 자루를 걸쳐도 예쁘다고 해도 말이죠. 게다가 어떤 패션은 매력적이기보다는 조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패션을 고수하죠. 그리고 패션을 쫓지 못하는 여성들도 남자를 끄는데 성공합니다. 심지어 고된 삶 때문에 데이트할 시간조차 없는 남자들까지도요. 나레이션 보통 사실 여자들이 남자 때문에 경쟁한다는 건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결혼을 더 원하지만 엄청나게 더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여자들이 넥타이 색깔이나 양말 색깔이나 신경 쓰는 단순한 남자를 꼬시기 위해 엄청난 자기 치장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결국
성적 매력은 자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패션에 의존하지 않아요. 패션이 생겨나기 훨씬 전에도 자연은 지금과 똑같이 잘 해냈답니다. 자연은 옷감이 아니라 꿈을 만드는 재료, 즉 눈빛, 몸짓, 행동, 말에 의존한 챕터 문제, 이은지. 5. 남자가 원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레이션, 보통 여성의 값비싼 패션에 대한 진정한 설명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늘 그렇듯이 그 뒤에는 남자들이 있죠. 여자들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외출하는 것은 세상에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인데 그 무언가는 바로 남자들이 세상에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랍니다. 옛날에는 남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 속성이 부와 게으름이었어요. 가난한 것은 수치스럽고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도 수치스러웠죠. 그래서 남자들은 자신이 가난하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했어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옷이었고, 성공한 남자의 옷은 매우 비싸고 화려해서 그 옷을 입고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었죠. 나레이션, 보통. 하지만 시대가 변해서 남자들은 자신의 게으름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에 따라 옷도 바뀌었어요. 그러자 부와 게으름을 옷으로 증명하는 의무가 여성에게 넘어갔습니다. 남자들은 너무 바빠서 직접 옷으로 과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을 고용해서 자신을 대신해 값비싼 옷을 입게 한 거죠. 이것이 여성의 기능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나레이션, 보통. 앞서 남자들이 허영심을 감추려 하고 여자들이 자신을 꾸미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여성 패션의 이면에는 남성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욕망이 숨어 있다는 것도요. 이제 좀 더 깊숙이 파고들어 볼까요? 아내의 옷차림에 숨겨진 남자의 속마음 나레이션, 보통. 남편들은 은근히 아내의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데요. 남편, 화남. 내 아내가 마치 사무직 직원처럼 보이는 건 절대 싫어. 겉으로는 쿨한 척해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남편 보통 내 아내가 번듯하게 차려입고 다녀야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 거 아니겠어? 내가 이렇게 돈도 많고 능력도 된다는 걸 보여줘야지. 심지어 시골 읍내처럼 꾸미는 걸 덜 권장하는 곳.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곳에서도 이런 심리는 여전하답니다. 1. 보통. 어머, 쟤네 남편 돈 좀 있나 봐. 부인이 저렇게 비싼 밍크 코트를 입고 다니네. 차는 아직 없나 본데 밍크 코트부터 샀네. 역시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니까. 중산층 부인들은 자동차보다 밍크 코트를 먼저 사려고 할 정도니까요. 밍크 코트가 활동하기 불편한 옷이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진짜 밍크는 나 좀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상징이니까요. 요즘 밍크 코트 하나 사려면 기본 500만 원은 줘야 하니 동네에 밍크 코트 입은 부인이 나타나면 다들 쳐다보겠죠. 불편함 속에 숨겨진 메시지 나레이션, 보통. 중요한 건 그 옷차림이 나는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여유롭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하는 옷들은 하나같이 더섭고 비실용적이죠. 디자이너, 보통. 이번 시즌 신상 드레스는 세상에서 제일 섬세한 실크로 만들었어요. 한번 스치기만 해도 올이 나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유행하는 옷은 세상 일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망가지기 쉬워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옷 때문에 wearer, 즉 입는 사람이 제대로 활동하는 것조차 방해해야 합니다. 모델, 불편, 아니 이렇게 꽉 조이는 코르셋을 입고 어떻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숨쉬기도 힘든데. 예전에 중국 부자들이 손톱을 엄청 길게 길러서 손을 쓸 수 없게 하거나 여자들의 발을 묶어 제대로 걷지 못하게 했던 것도 같은 이치죠. 역사 선생님 보통 이것은 바로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었죠. 과거 여성들이 입던 속이 빈 패티코트.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웃지만 사실 크리놀린도 정직한 노동을 방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옷이었답니다. 지금은 코르셋이 예전처럼 사람 잡는 물건은 아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굽 높은 신발은 전보다 더 높아졌죠. 친구야, 친구지. 1. 의야. 근데 여자들이 키가 커 보이려고 굽 높은 신발 신는 거 아니야? 남편 잘 만나서
놀고 먹는 여자들은 굽 높은 신발을 신지. 그건 나는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거든. 심지어 키가 너무 커서 고민인 부잣집 여자도 남편 돈 자랑하려고 굽 높은 신발을 신을 정도니까요. 직장인 기쁨 오늘도 8시 30분 출근. 키를 신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나. 정말 대단하지 않아? 8시 30분 출근하는 대한민국의 흔한 직장인 여성도 굽 높은 신발을 신습니다. 그 아슬아슬한 균형 감각과 용기, 그리고 인내심은 정말 감탄스러울 정도죠. 정말 인생은 marvelous, 즉 놀라워요. 인간 본성에 대한 고찰. 3나레이션, 보통 세상이 아무리 놀랍다고 해도 인간의 동기에 대한 이런 라서플라체니에, 즉 폭로들은 끔찍하고 우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친구, 실망, 인생이 이렇게 씁쓸한 거였어? 괜히 알았다는 생각도 드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인간의 동기가 인간적이라는 건 그래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구원 요소니까요. 그리고 부하 여가를 과시하는 것이 패셔너블함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에 대해 언급했었죠. 여기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감각도 더해야 합니다. 여자 기쁨, 예쁜 옷 입고 예쁘게 화장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걸 주로 남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신을 꾸미는 여성은 과시욕,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감각이라는 세 가지 동기에 의해 움직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감각은 정의감처럼 꾸준히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나레이션 보통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의상은 돈이 많이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여성 의상보다 아름다웠죠. 하지만 옛 그리스인들은 과도한 부에 시달리지 않았으니까요. 역사학자 보통 고대 그리스인들은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과시욕, 매력, 아름다움. 게다가 그리스 의상은 그리스인의 일상생활, 특히 그리스의 기후에 적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인의 삶이 크게 와닿을지는 의문이지만요. 하지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감각은 분명히 우리 안에도 존재하며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여성의 욕망은 아스파시아 시대만큼이나 강력함. 철학자 보통 이 세 가지 동기는 끊임없이 충돌하고 그 상호작용이 패션의 끊임없는 변화와 비싼 비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미국의 사회 철학자 프랭클린 헨리 기딩스 교수도 이 점을 훌륭하게 주장했답니다. 이상주의자의 외침, 이상주의자 흥분하지만 이 모든 걸 바꿔야 해요. 앞으로 여성들은 오직 매력적으로 보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만 옷을 입어야 해요. 글쎄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남자들은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을 거고 여자들 스스로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옷은 그저 옷 이상의 의미를 가지니까요. 옷은 다른 무언가를 상징하는데 너무나 편리하고 효과적인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른 무언가는 언제나 성공 즉 잘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겁니다. 해피 단어돈이 성공의 기준이 되는 한 옷은 부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계속 사용될 거예요. 부를 세상에 증명해야 한다면 여성의 옷차림보다 더 매력적이고 덜 불쾌한 방법은 없을 겁니다. 세련된 옷을 세련되게 입은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죠. 패션쇼 사회자 흥분자. 다음은 이번 시즌 최고 화제 1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들 했습니다. 세련된 옷들로 가득 찬 방을 보는 것은 짜릿한 경험이랍니다. 아직 무도회에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은 꼭 한번 가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레이션 보통 여가, 즉 한가롭고 쓸모없이 지낼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어느 정도 성공의 척도가 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죠. 사람들은 한가롭고